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 때문에 실수할까 봐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내 생각의 뿌리를 간 거죠. 요렇게 당신의 생각이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알아차리게 해줘도 어때요? 훨씬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망상소설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망령된 생각, 망상, 죽은 자의 생각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네, 오늘은 정말 귀하고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일본에서 아동문학 박사를 과정 거치시고 지금 한국에서 문학 박사 겸 독서치유 상담사를 하고 계시는 윤지훈 작가님이신데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감성데디 유튜브에 나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으로 감성데디님 만나게 됐고요. 부산에서 마음지킴이라고 선제적 예방에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불안심리 예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마음지킴이 대표 윤주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지훈 작가님의 감정의 이름 붙이기라는 이름 들었을 때 약간 감성적인 에세이인가? 시 같은 느낌의 책인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 뼈를 때리는데 막 아플 정도로 제가 약간 벌거벗은 느낌 들 정도로 뼈아픈 조언도 있고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의 감정에 이름 붙인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뭐 불안한 감정도 있고 화나는 감정도 있는데 이 모든 감정들이 내 생각에서 비롯됐다라는 말이 되게 감명 깊었었어요. 왜냐면 이게 불교 철학과도 연관되거든요. 불교 철학에도 고통이 너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고통을 잡고 있다 그 말도 있듯이 이런 거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인간관계에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읽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요. 생각이 곧 감정이다. 감정이다. 감정이 생각이다. 감정이 생각이고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어요. 우리가 누군가로 인해서 화가 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네 생각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죠. 근데 그 불안한 감정에 이름을 붙여줘야 좀 마음이 나아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궁금했어요. 네, 감정은 생각이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감정을 일으킬 때도 있지만 감정을 안 일으킬 때도 있어요. 저는 콩나물 비빔밥을 매우 좋아하고 식구들도 콩나물 비빔밥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어느 날은 우리 식구들이 콩나물 비빔밥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콩나물 비빔밥 해야지 라고 이제 우리 식구들 잘 먹는 거를 생각하면 감정이 어때요? 그렇죠.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또 그냥 뭐 일상적인 루틴으로 콩나물 비빔밥 해야지 하면 어느 날은 또 감정이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은 어제 또 콩나물 비빔밥 먹더니 오늘 또 콩나물 비빔밥 해달라는 거야. 애들은 나가 콩나물 비빔밥으로 보이는 거야? 엄마가 밥으로 보이는 거야? 그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감정이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 보다 좀 더 역동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기분이 좋은 감정, 또 불편한 감정 이 정도는 역동적이니까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거꾸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내가 그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했지? 긍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럼 내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했지? 실은 감정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마음도 여기에 있는 거고 이미 뇌과학자들이 밝힌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기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로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역동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 감정을 먼저 알아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은 생각이다.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까바카드라는 게 아까 인터뷰하기 전 잠깐 보이셨는데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까바카드는요, 이렇게 실수할까봐, 무시받을까봐, 사랑받지 못할까봐, 죽을까봐, 예의 없다 할까봐, 그래서 보편적인 까바카드 이제 40장을 만들었는데요. 막연한 불안을 알아차림으로써 이제 인지화하는 건데, 사자를 사자라고 이름 붙이기 전에는 사자는 막연히 두려운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자를 사자라고 이름 붙이자 사자는 더 이상 막연히 두려운 동물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해가 아니라 이렇게 심리 방역 도구인 불안 인지 도구를 이제 눈앞에 펼쳐보면 불안하네? 까봐했다. 이런 이제 등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까바카드를 한 번만 깔아놓고 고르는 거 한 번만 해보시면 불안하네? 그럼 내가 땡땡 까바 했네? 요렇게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알아차려야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알아차리지도 못하면 그냥 막연함 속에서 갇혀서 살게 되니까 일단 스텝 1은 무조건적으로 알아차림입니다. 저도 아까 잠깐 해봤지만 까바카드도 잠깐 해봤고 또 책에 보니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 모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숨기고 싶은 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안 써지더라고요. 이게 불편하고 내가 이걸 쓰는 순간에 내가 이걸 인정하는 것 같고 내 스스로 부끄러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진 않구나 이게.
근데 쉽지 않지만 한 번 더 깨고 나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분노라는 감정의 뿌리인데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누구를 만나면서 부모님이든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분노하는 감정이 생기잖아요. 분노가 치밀면서 심지어는 폭행까지 가고 살인까지 가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면 내 머릿속에서 그 화를 만들고 있는 그 구체적인 문장이 무엇인가를 써보라고 했잖아요. 이거에 따른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근자에 화가 났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상황을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줘 보실래요? 아기를 안고 걷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앞에 걸어온 아저씨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연기가 확 오잖아요. 이렇게 아기가 있는데 너무 화가 나서 한마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참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때 기분이 되게 안 좋았으면 싸웠을 것 같거든요. 알버트 앨리스의 화가 날 때 읽는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알버트 앨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당위성, 타자에 대한 당위성, 조건에 대한 당위성. 뭐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생각의 틀, 나의 관념, 사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갇힌다는 거죠. 그래서 딱 정해진 장소에서 담배 피워야 되지만 타자에 대한 당위성, 나는 아기가 있으니까 내 아이는 내가 보호해야 해. 조건에 대한 당위성, 나에 대한 당위성. 그 생각의 틀이 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당위성에는요, 앞에 부서 같은 것들이 오는데요. 당연히, 원래, 언제나, 늘, 매일, 항상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 의사를 좀 더 그 표현을 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현도 좀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것을 권유하고요. 당위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의 틀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걸려 넘어진다. 화가 난다,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아, 내가 지금 또 타자에 대한 당위성에 생각의 틀에 갇혀 있구나. 너무 어렵다. 당위성이 또 0에서 10의 강도로 있을 때 이렇게 가늠을 좀 해봐요. 8인가? 9인가? 3인가? 그렇게 하면서 그 순간이 또 상황이 바뀌잖아요. 감성대디님은 또 갈 길 가실 거고 그 사람도 그 사람 길 갈 거고 그러면서 분노라는 감정으로 치기 전에 내 먼저 들여다보면 슥 하고 또 피해갈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불편하다는 감정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질투가 나고 열등감이 있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잖아요. 속으로.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인정하기 싫은 질투, 그러니까 열등감을 이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뭐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불편한 감정 중에 1번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질투였거든요. 질투라는 감정이 참 매우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한 대상을 향해서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가 미워지기까지 시작하거든요. 그 미워하는 경험이 참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덕자가 또 있으니까 미워하면 안 돼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운데 미워하면 안 돼. 미운데 축복해야 돼. 뭐 미운데 잘해줘야 돼. 이런 또 도덕자가 발달을 하면서 내가 나를 또 디스카운트하는 거죠. A라는 대상을 향해서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가 또 믿고 또 내가 나를 디스카운트 할 때 몇 년 동안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요. 질투인가? 내가 저 사람 질투하나? 뭐 아닐 거야. 뭘 질투해. 나도 내대로 잘 나가는 게 있는데. 근데 저 사람 잘난 척하는 거 질투하나? 아닐 거야. 나도 뭐 잘난 거 있는데. 6년 동안 그 사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러니까 질투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예, 계속 예. 이렇게 꽁꽁 숨겨놓은 느낌.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그러다가 6년 차 되는 날에 이거 이렇게 끄달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질투인가?를 질투다로 단정 한번 해보자. 물음표를 단정하는 마침표로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질투다라고 하는데 아팠어요. 내가 질투한다고? 그리고 내가 질투한다고? 네. 내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내가? 내가 부족하다고? 부족한가?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죠. 계속. 열등하다고? 어이씨. 열등하다. 통증까지 있을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아픔을 겪고 나니까. 근데 그게 누구예요? 저잖아요. 나라도 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축복해야 하는데 축복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한 마음을 인정하고 감정은 생각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거기 비교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비교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저 열등할까요? 아니죠. 그쵸. 비교가 없다면 부족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회, 비교해서, 경쟁해서 어릴 때부터 학습된 자, 문화가 준 생각, 비교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저는 괜찮은 거죠. 이 생각을 일으키게 한 게 비교라는 내 안에 딸이 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부족했고 내가 열등했구나.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부족했고 열등했어. 그래서 질투가를 질투다로 하고 열등한가를 열등하다 하고 알아차리고 조금 전에 불교 철학에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한다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자연인 거잖아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니까 부질없는 거에 에너지 쓰고 있었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응원합니다. 축복한다 였지만 그 안에 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너무 질투라는
감정으로 내가 힘드니까, 미움이란 감정으로 내가 힘드니까. 그 상대를 미워하는 거지만 실은 제가 저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저를 구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도 너무 애 놓고 나서 망가지잖아요. 여성들의 몸매가. 그러고 나서 제 몸뚱아리를 보기 싫어서 샤워를 할 때 이렇게 바가지로 했었던 적이 있거든. 이제 거울 앞에 나체로 서는데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러고 봤다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씩 네 눈을 이렇게 뜨게 하면서 이 몸뚱아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나 임신했는데 어떡해. 그리고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나가야지. 뭐 배도 처지고 가슴도 처지는데 당연하지.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망가진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다음에는 방법론이잖아요. 방법론을 할 때 이렇게 무조건적인 인정을 내가 나하고 화해를 해야 그 다음이 잘 나갑니다. 요요도 덜 겪게 되고. 예. 전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질문이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대를 볼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프레임에 갇혀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늘 항상 저래, 긍정짓는 마음인데 이런 프레임이 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나만의 이 색안경을 좀 벗고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색안경을 벗을 수가 죽을 때까지는 일단 없고요. 제가 살아온 학습 환경이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틀에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비교적 알아차리고 그 경계는 이렇게 낮출 수가 있고 그 색안경의 농도는 넓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제가 감성대디님한테 감성대디님 왜 나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인상을 써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안 좋죠. 전체가 부정받는 느낌이지 않아요? 내가? 그저께 만났을 때는 웃었는데 네가 날 뭘 안다고,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쑥 하고 올라오잖아요. 근데 제가 감성대디님, 감성대디님 만날 때마다 어쩜 그렇게 눈빛이 선하세요? 언제나 그렇게 웃상이세요? 하면 어때요? 좋죠. 기분이 좋죠. 예, 그래서 요 앞에 부사어, 이게 참 문제인데요. 부사어 뒤에 부정어가 오게 되면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부사어 뒤에 긍정어가 오면 전체가 긍정받는 느낌. 그래서 누구를 내가 프레임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판단하려고 할 때 부분으로 쪼개는 거죠. 감성대디님은 3월 1일 만났을 때는 인상을 썼는데 3월 1일 만났을 때는 인상을 안 썼어. 3월 3일 만났을 때는 웃었어.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거 앞에는 쪼개서 부분으로 표현하는 습관 들이기, 긍정적인 거 앞에는 부서어를 언제나 늘 항상 이렇게 하는 습관 들이기를 하면 프레임의 농도가 조금씩은 옅어지죠. 니는 엄마가 말할 때까지 절대 안 치우더라. 엄마가 이렇게 맨날 이야기해야 돼? 몇 번 이야기해야 돼 도대체? 그때 왜는 질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재상이가 나를 무시한다고 귤껍질을 올려놓은 거야? 아니잖아. 지가 깜빡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서 아까 감성대디님이 그 담배 피는 사람하고의 일에서 내가 나만 들여다보면서 쓱 지나가는 것처럼 귤껍질 하나를 보면서 이때도 내가 나만 들여다봤죠. 내가 나하고 대화를 했죠. 이렇게 하면서 쓱 하고 또 지나가지는 거죠. 저 지역 사람들은 이래, 고졸들은 이래. 그러니까요. 이런 프레임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다. 관념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된다, 뭐 좋은데 직장 취직을 해야 된다, 뭐 몇 살에는 시집을 가야 된다, 살이 빠져야 된다, 이뻐야 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적 관념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그게 내 생각인가요?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고유한 내 생각인가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안 잡을 것인지, 여기에 인간의 그나마 주체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참 이중잣대라는 게 너무 세요. 저는 감성대디님에 향해서 내 맘대로 생각하잖아요.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작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근데 감성대디님은 나에 대해서 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50대 부산 아줌매지만 40대로 봐야 된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해 주기를 원해요. 있을 수 없죠. 나는 내 맘대로 타자들을 함부로 생각하면서 타자가 내에 대해서 뭐 안 좋은 말을 하면 나는 타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또 안 좋게 뒷담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타자가 내에 대해서 뒷담했다면은 잠아요? 저것이 감히 미친 거 아이가? 지가 내를 뭘 안다고 이제 이렇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인간 존엄 사상이 부재한 것 같아요. 타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자유. 그래서 자녀든 가족이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 자유가 있다. 다음 질문은 피해망상에 대한 질문인데 많은 댓글들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무시당했다, 업신여겼다, 내가 키가 작아서, 내가 핫벌이 낮아서, 내가 지금 막내 직원이라서, 내가 못생겨서, 이렇게 많은 이유로 피해망상에 젖어서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유아적인 생각을 성숙하게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은 동전의 앞뒷면처럼요. 내가 실수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뒷담하는 게 너무 두렵고요. 비난하는 게 너무 두렵고요. 그래서 평가 잘못 받는 게 두렵고요.
막 이렇게 두렵다라고 하는데 그 뒷면에는 딱 그것만큼 의존적이고 유아적인 생각이 있어요. 나는 실수할 거고 너는 내한테 아무 지랄도 하면 안 돼. 그런 게 들어가 있어. 내한테 이런 방구도 하지 마. 그렇게 유아적 사고는 있는 그대로의 존중, 인정, 사랑을 받지 못한 결핍이 성인이 다 되어서도 나는 실수하고 싶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니네는 이런 방구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때의 결핍이 나를 유아적 사고에 묶어놓는 거죠. 누가 내 편이 가장 되어줘야 될까요? 저죠. 그렇죠. 네. 그 작업을 매 집중을 좀 하시면 타자가 어떤 말을 해도 무시한다로 덜 받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나한테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나하고 화해하고 이 작업이 선 작업이 되어야 사건과 상황을 자의적인 해석으로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하고 화해하는 작업,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작업. 그렇게 10대부터 해서 70대까지 전 연령에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1등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자살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상담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나요? 우리의 메커니즘을 일단 분석하게 해드리죠. 실수하면 없어 보일까봐. 그럼 없어 보이면 또 계속 또 만약에 실수를 하는 게 남들한테 들킬까봐, 들키면 잘못 평가받을까봐, 잘못 평가받으면 뒷담 들을까봐, 뒷담 들으면 비난받을까봐, 비난받다가 소문날까봐, 그리고 소문나면 은따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소외될까봐 계속 이렇게 흐르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흐르죠. 그리고 이제 내려갔다가 또 다시 또 잘못 평가받을까봐, 또 비난받을까봐, 또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생각이 계속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것은 이꼬르 강화된다는 거죠. 강화된다. 반복된다, 강화된다.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은 이 생각이 계속 반복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됩니다. 두려운 감정이 이 생각이 반복되면 공포라는 감정이 됩니다. 그걸 내 생각을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지. 누구나 다 이 심리의 구조, 실수하면 이렇게 망상 시나리오 쓰는 구조는 같아요. 본인의 과거의 경험, 서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감성대디님의 학습 환경, 또 저의 학습 환경에 약간의 서사의 차이에 따라서 디테일이 다를 뿐 저마다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기제, 보호기제로 미래의 망상소설을 쓰는 거는 인간의 원래 기능인 거예요. 그건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망상소설을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씁니다. 우리 시대는 또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때리고 집에서도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누가 나를 때릴까봐, 야단을 심하게 칠까봐 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그럼 이거 문제 해결을 안 할 거야? 답이 없는 거야? 가 아닌 거죠. 원래 그렇다는 걸 일단은 바라보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 때문에 실수할까봐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해서 이 내 생각의 뿌리를 간 거죠. 요렇게만 당신의 생각이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알아차리게 해줘도 어때요? 훨씬 끌어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내가 쓰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걸 망상소설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망령된 생각, 망상, 죽은 자의 생각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2차 가바부터는 죽은 자의 생각이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발표야. 발표해서 내가 PPT를 좀 더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원고를 써야지, 요거 하면 괜찮죠. 근데 또 뭐야, 발표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사람들이 욕하면 어쩌지까지 가면 이때부터 에너지가 집중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 불안감하고 하면은 더 힘들죠. 2배의 에너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뒷담 들을까봐, 잘못 평가받을까봐 소설을 쓰고 있구나 라고만 알아차려도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는 힘이 훨씬 더 생기는 거죠. 망상, 생각, 연쇄, 금지를 시키는 거죠. 그럼 2차부터 끊으면 당연히 우울, 불안, 자해, 자살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선제적 예방만이 답이지 않냐. 처음 말씀드렸던 감정 이름을 붙이면서 어떤 불안한 감정 들었을 때 빨리 한번 적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거죠. 네. 불안하네? 그럼 내가 어떤 까봐했지? 실수할까봐를 했나? 잘못 평가받을까봐를 했나? 뒷담할까봐를 했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근데 실수했을 때 타인이 욕하는 거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다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걸려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망상이다라고 명명하고, 죽은 자의 생각이다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미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세세대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2500년 전에도 그 말이 통했고, 2000년 전에도 통했고, 150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니까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모를 때는 그런 말들을 좀 부여잡고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갔던 것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맨날 걸려 넘어지니까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갔다라는 거를 이제 안 거죠. 감정 이름 붙이기 제가 읽어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떤 불안한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이것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또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가이드북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저자님께서는 이 책을 왜 쓰셨고 어떤 분들이 보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경쟁사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관념과 사념들 속에서 내 생각이지도 못 알아차리고 취하면서 거의 남의 인생 살다시피 한 인생들이 좀 보편적이잖아요.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이렇게 막 마음이 너덜너덜할 때는 일단 위로받는 힘이 있어야 돼요. 위로받고 무조건적으로 응원하고 지지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 해결이 안 되지? 왜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제 위로받는 힘으로 나를 좀 다독거리는 자기 친구가 된 분들, 약간의 힘이 좀 생기신 분들한테는 뼈 때리는 걸로 아주 좋은 책이다. 맞아요. 뼈 때리더라고요. 예. 네, 아팠어요. 좀 아파야 돼요. 네, 정말로 실용적인 의사 선생님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코치 같은 책이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인간관계와 나의 성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정말 재밌게 실용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40만 유튜버 채널 감성 대리님에 나와서 영광이고요. 감정에 이름 붙이기로 위로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내면 아이를 들여다봐도 해결이 안 되고 각종 도서를 읽어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저의 사례와 내담자의 사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사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론들도 책에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솔루션까지 스텝 단계별로 해놓은 책이어서 실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스스로도 많이 알다고 생각했고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보고 아직 멀었구나. 아직 애송이었구나라고 느낌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거울에서 내가 벌거벗게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책이어서 너무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감정의 이름 붙이기의 윤주은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